10개월 밀린 월세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저 돈 문제를 정리하려던 하루였죠. 하지만 낡은 방 안에서 작은 소녀가 내민 건 봉투가 아닌 오래된 시계 한 개였습니다. 그 시계의 초침은 멈춰 있었고 그 아이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기억해주세요. 69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참 많은 문 앞에 서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203호 앞에 섰을 때처럼 손이 떨렸던 적은 없었어요. 봄비가 막 그친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아직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골목길 곳곳엔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습한 냄새를 맡으며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10개월이나 월세가 밀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하고 말이죠. 사장님, 이런 일은 관리인한테 맡기시면 되지 않습니까? 직접 오실 필요까지야. 오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7살 젊은 친구지만 제 곁을 10년째 지켜온 든든한 사람이에요. 평소엔 말수가 적지만 이렇게 제가 직접 나서는 걸 못마땅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니야. 10개월이나 밀렸다는 건 보통 사정이 아니라는 거잖아.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제 대답에 오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산을 들고 제 뒤를 따라왔을 뿐이죠. 사실 저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건물은 제가 30년 전에 지은 겁니다. 그리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 동네에서는 나름 괜찮은 축에 들었어요. 3층짜리 건물의 1층은 작은 편의점과 꽃집, 2층과 3층에는 원룸 8개가 전부였습니다. 관리인 김 씨가 늘 꼼꼼하게 챙겨줬기에 저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월세 입금 확인하고 가끔 수리할 곳 있으면 업체 불러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3호 건은 좀 달랐습니다. 관리인이 전화로 말했을 때부터 이미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203호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1년 가까이 월세가 밀렸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을 내지도 않네요. 문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우편함에 고지서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혹시 야반도주한 건 아닐까요? 전기는 나가지 않았으니 아직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단순한 월세 체납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1층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김 사장. 요즘 장사는 어때요? 그럭저럭 하죠. 2층에 무슨 일 있으세요? 편의점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3호 좀 확인하러 왔어요. 혹시 그 집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분 한 분이랑 어린 여자애 하나 사는 것 같던데요. 가끔 새벽에 편의점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보이네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예전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계단 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까지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패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201호, 202호, 그리고 복도 끝 203호. 문패는 녹이 슬어서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기침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우편함을 보니 정말로 고지서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병원 진료 안내문까지.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계세요? 제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비서가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집에 아이가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어른은 안 계시니? 문 뒤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로요. 문틈 사이로 여자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불안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하는 듯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일하러 가셨어요.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긴 것처럼 쉬어 있었어요. 저는 문틈 너머로 보이는 집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컴컴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닥엔 약봉지들이 몇 개 보였고 구석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생활이 힘들다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혹시 엄마 전화번호 알 수 있을까?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네.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일할 때 전화 못 받아요. 저녁에 와요. 아이의 손이 문틈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목에 낡은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가죽줄은 닳아서 거의 끊어질 것 같았고 시계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초침이 멈춰 있었거든요. 12시 10분을 가리킨 채로 말이죠. 시계가 고장났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시계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이거 고쳐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시니?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복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비서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멈춰버린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죠. 안쪽에서 또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재빨리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가 깨실 것 같아요. 이따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언가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에 다시 올게. 엄마한테 건물주가 왔었다고 전해줘. 아이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체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멈춰버린 시계, 창백한 아이, 어두운 방 안의 기침 소리.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오비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쩌실 겁니까? 저녁에 다시 와봐야겠어. 뭔가 이상해. 제 목소리도 잠겨 있었습니다. 1층 편의점을 지나며 저는 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203호 여자분, 어떤 일 하시는 것 같던가요? 김 사장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새벽에 오시는 거 보면 야간 일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데 요즘은 아이만 오더라고요. 컵라면이랑 빵 사가지고 가던데.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건물을 돌아보며 203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어요. 오비서가 우산을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차로 가시죠. 하지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12시 10분.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녁 7시, 저는 다시 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에 왔을 때보다 골목은 더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1층 편의점 간판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비서는 이번엔 따라오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가겠다고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혼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2층 복도는 오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201호에서는 저녁 요리하는 냄새가 났고 202호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203호 앞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금방 문이 열렸어요. 체인 없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오후에 봤던 그 아이가 서 있었고 그 뒤로 여자가 한 명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예상보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비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아이의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초등학교 상장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자는 아이를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월세 얘기하러 오신 거죠? 여자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네. 10개월이나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겁니까? 제가 물었을 때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했는데 작년 초부터 몸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어떤 병이신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가 면역성 심막염이라고 합니다.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해요. 약값도 만만치 않고. 여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괜찮아?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괜찮아. 다연아, 방에서 숙제해. 여자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다연.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너무 어른스러워졌어요. 11살밖에 안 됐는데 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목시계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이가 차고 있던 시계 말인데요. 제가 말하자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남편이 다연이한테 준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 시계가 멈춘 시간이 12시 10분이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시간이에요. 출근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12시 10분이었어요. 다연이는 그 시계를 절대 벗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빠가 고쳐줄 거라고 믿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아이에게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었던 겁니다.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여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재민이요. 왜 그러세요? 박재민. 그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제가 집에서 쫓아낸 아들. 공부는 안 하고 음악만 한다고 집안 망신만 시킨다고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고 소리쳤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분 부모님은 안 계십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신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집에서 쫓겨난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혼할 때도 저희 둘만 했어요. 남편은 아버지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아들을 쫓아낸 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도 했고 딸도 낳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요. 다연이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는 안 계신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손주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니.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을 쫓아낸 뒤로 저는 그 아이의 삶에 대해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으니까요. 안방에서 다연이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재빨리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상장들을 자세히 봤어요. 박다연, 그림 그리기 대회 금상, 글짓기 대회 은상, 칭찬 어린이상, 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딸, 제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애가 요즘 감기가 심해서요. 제 병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건지 자꾸 아프네요. 여자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은 다니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녀야 하는데 요즘은 약값도 부담이 돼서 처방전만 받아와요. 약국에서 조금씩 사다가 먹고 있습니다. 여자가 식탁 서랍을 열어 약봉지를 꺼냈어요. 면역억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약봉지마다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월세는 밀리고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건 아닌가 싶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연이 앞에서는 절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자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안방 문이 열리고 다연이가 나왔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그 멈춘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다연아, 제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네. 그 시계 소중하게 간직해라. 내 아빠가 꼭 고쳐주실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연이는 시계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약속했으니까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내쫓은 아들, 그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가족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요.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아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지금 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저는 건물을 돌아보며 203호 창문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그 작은 창문 안에서 제 손녀가 멈춘 시계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69년을 살면서 후회한 일이 참 많았지만 그날만큼 제 자신이 미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연이의 창백한 얼굴, 그 아이 손목에 멈춘 시계, 며느리의 수척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박재민이라는 이름. 제 아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했던 그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맨 윗칸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치워버렸던 아들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재민이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죠. 아버지, 저 음대 갈래요. 그때 재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3 여름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재민이가 의대나 법대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적도 괜찮았고 집안도 그런 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민이는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음대는 무슨 음대야? 그걸로 뭐 먹고 살 건데? 제가 소리쳤던 게 기억납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제 꿈이에요. 재민이도 지지 않고 말했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 부자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요. 재민이는 결국 제 반대를 무릅쓰고 음대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학비를 대주지 않았어요. 내 돈으로 해. 내 돈은 한 푼도 안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낮에는 학교,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방학 때는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포기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재민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을 버텼어요. 졸업 후에는 피아노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집에 왔지만 저는 냉담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뭐 이뤘어? 학원 강사나 하면서 그게 내 꿈이었어?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재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원망했어요. 어머니가 재민이 걱정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재민이를 본 게 정확히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재민이가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약혼자입니다.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약혼? 무슨 돈으로 결혼하려고?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희 둘이 열심히 일해서 할게요. 재민이가 대답했을 때 저는 폭발했습니다. 열심히 일해? 학원 강사 월급 100만 원 남짓한 걸로 무슨 결혼을 해? 그리고 내가 음악한다고 우겼을 때부터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당장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재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옆에 있던 여자, 지금 생각하니 유나였겠죠. 그분이 재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가라고 했어. 저는 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습니다. 재민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재민이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친척들이 가끔 재민이 소식을 전해줬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형님, 재민이가 결혼했대요. 형님, 재민이한테 딸이 태어났대요. 동생이 전화로 말할 때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선을 그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제 아들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요. 사진을 내려놓고 저는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재민이가 초등학생 때 받았던 상장이 나왔어요. 피아노 콩쿠르 금상. 그때도 재민이는 피아노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재민이의 재능을 믿었어요. 여보, 재민이 피아노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시던데.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피아노로 뭐 먹고 살아? 공부나 시켜. 그렇게 말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재민이의 꿈을 단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쓰여 있었어요. 재민이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재민이가 나가던 날 우편함에 넣고 간 거였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다가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주워서 이 상자에 넣어두셨나 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못난 아들입니다. 하지만 제 꿈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음악은 제게 숨쉬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지 못하시더라도 저는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유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제 음악을 들어주실 날이 오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편지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재민이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열심히 살았겠죠. 그리고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결혼식에도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심지어 장례식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선을 그었으니까요. 재민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상자를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유나와 다연이를 도와야겠다고. 그게 제가 재민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 테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할 일이 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비서는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203호를 생각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12시 10분. 재민이가 세상을 떠난 그 시간. 이제 그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해줘야 했습니다. 아니, 유나와 다연이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해줘야 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늙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탁한 눈빛. 69년을 살면서 쌓아온 것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놓쳤습니다. 아들과의 시간, 손녀와의 추억, 가족이라는 이름. 모두 제 손으로 버린 것들이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한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유나가 말했던 병, 자가면역성 심막염. 검색해보니 심각한 병이었어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심장이 굳어간다고 했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병원비, 약가, 밀린 월세, 생활비. 계산해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충분히 있는 돈이었어요. 오비서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203호 세입자 말이야. 밀린 월세 다 탕감해줘. 그리고 앞으로 6개월치도 면제야. 오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그리고 이 돈으로 병원비를 익명으로 내줘. 어떤 병원 다니는지 알아보고 치료비 전액을 후원자 명의로 처리해. 저는 수표를 끊어 오비서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왜 갑자기? 오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 내 아들이었어. 오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드님이요? 20년 전에 내가 쫓아낸 아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며느리와 손녀가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어. 오비서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오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동요가 느껴졌어요. 10년을 함께 일했지만 제게 아들이 있었다는 걸 오비서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재민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 며느님과 손녀분께는 사실을 말씀하실 겁니까? 오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말하지 마. 그냥 익명으로 도와주는 걸로 해. 하지만 사장님, 가족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족이라고 하겠어. 20년 동안 외면했는데. 제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오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203호 앞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다연이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왔어요. 아이는 여전히 그 멈춘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는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요. 할아버지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3호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작은 빛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어요. 20년 동안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저 불빛 안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비서가 유나가 다니는 병원을 알아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였습니다. 저는 직접 병원에 갔습니다. 원무과 직원에게 정유나라는 환자의 치료비를 후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익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환자나 가족에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류를 준비해줬습니다. 저는 밀린 치료비 전액과 앞으로 1년치 치료비를 선납했어요. 금액이 상당한데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발 환자 가족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의 후원자란에는 무명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만 도와주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또다시 그 건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1층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유나가 나올 시간이었거든요. 오후 6시쯤 유나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 보였어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그런 걸까요? 유나는 다연히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당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김밥 한 줄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다연이가 엄마에게 큰 김밥을 건네고 자신은 작은 걸 먹었어요. 유나가 뭐라고 말하자 다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아이들이 제 가족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약국으로 갔습니다. 유나가 처방전을 내밀자 약사가 약을 조제해줬어요. 하지만 유나는 약값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사와 한참을 얘기하더니 결국 약의 절반만 받아들고 나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저는 약국으로 들어갔어요. 방금 나간 분 약값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약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그게 무슨... 나머지 약도 포장해 주세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약을 포장해 줬습니다. 저는 약값을 내고 약봉지를 들고 나왔어요. 유나와 다연이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건네줄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에 들어간 뒤 저는 203호 문 앞에 약봉지를 놓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계단 쪽으로 숨었어요. 문이 열리고 다연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약봉지를 발견했어요. 엄마, 여기 약이 있어요. 다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유나가 나왔습니다. 뭐, 약이? 유나는 약봉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봉지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적은 거였어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단 6글자였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연이가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 좋은 사람이 도와주는 거야. 아이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서 내가 할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이튿날 저는 오비서와 함께 사채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유나가 사채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 돈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제가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말했을 때 업자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남의 빚을 대신 갚아?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얼마입니까? 원금 2천만 원에 이자가 붙어서 지금 3,500만 원입니다. 저는 수표를 끊었습니다. 오늘부로 그 집에 찾아가지 마세요. 협박도 하지 마시고요. 사채업자는 수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당신 그 여자 모시기라도 돼요?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비서가 제 뒤를 따랐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괜찮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날 밤 저는 재민이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옛날 재민이가 다니던 학원이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선생님은 아직 그 학원에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박재민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말하자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민이 아버지, 오랜만이시네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연했어요. 재민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셨을 테니까요. 재민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재민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학생들도 잘 가르쳤고 성실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재민이가 행복했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재민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인정해주지 않았던 아들, 그 아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다니. 선생님, 재민이가 혹시 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죠. 가끔 아버지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저 언젠가 인정받고 싶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69년을 살면서 남 앞에서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선생님, 재민이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한다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재민이 딸이요? 네. 11살입니다. 혹시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재민이를 위해서라도요. 아니요, 수업료는 제가 내겠습니다. 대신 아이 엄마에게는 장학생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민이 아버지, 이제라도 손녀를 챙기시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돈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학원을 나서며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혹시 저를 보고 있을까요? 재민아, 아빠가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203호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집 앞에서 멈춰 설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문 앞에서 서성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언제쯤 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걸을 뿐이었어요. 어둠 속을 걸으며 20년 전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되새겼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잃어버린 인연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유나와 다현이를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비록 그림자처럼 멀리 서지만요. 그날따라 날씨가 흐렸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병원비, 사채 정리, 생활비 지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오비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203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관리인 김 씨가 방금 전화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왔다고요. 뭐, 내가 다 갚았는데 왜?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이 더 있었나 봅니다. 지금 난리가 났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비서가 뒤따라왔어요. 차를 몰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유나와 다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건물에 도착했을 때 2층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203호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2명의 남자가 유나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다연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내놔야지. 이게 뭐야,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을 다시 시작하면.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어요. 기다려. 벌써 6개월을 기다렸어. 이자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남자가 유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유나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엄마. 다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손 치워. 제가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이 놀라 저를 돌아봤어요. 당신 누구야? 이 건물 주인이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물주? 그래서 뭐? 이건 빚 문제야. 상관없잖아. 상관 있어. 여기는 내 건물이고 내 세입자를 괴롭히는 건 용납 못해.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유나를 향해 말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돈 안 가져오면 다음엔 이렇게 조용히 안 끝나. 남자들이 나간 뒤 저는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다연이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일단 앉으세요. 제가 유나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오비서가 물을 가져왔어요. 유나는 한참을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여드려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사채는 다 갚았는데요. 제 말에 유나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익명으로 사채를 정리했습니다. 세입자가 이런 일로 시달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건물주님이셨어요? 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빌린 돈도 있었나 보군요. 유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치를 때 빌린 돈이에요. 그때는 정말 급해서 어디서든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원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계속 붙어서 지금은 2,000만 원이 넘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돈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병원비도 월세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이상은 갚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냥 돕고 싶을 뿐입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유나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저 월세도 못 내는 세입자일 뿐인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가족이라고, 당신 남편이 내 아들이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지는 겁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은요. 유나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의 어깨가 떨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연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니란다. 그냥 건물 아저씨야. 제가 얼른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처럼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사채업자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오비서와 함께였어요. 정윤아 씨 빚 제가 다 갚겠습니다. 원금과 정당한 이자만 계산해서 말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업자는 비웃었습니다. 정당한 이자? 우리는 정당하게 이자를 받고 있어요. 2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원금 1천만 원의 법정이자 20%면 1년에 2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600만 원이죠. 총 1,600만 원이면 됩니다. 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장사 방해하는 거야? 장사가 아니라 범죄죠. 지금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습니다. 불법 고리대금 영업으로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업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1,600만 원 주면 끝내죠. 저는 수표를 끊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집에 찾아가지 마세요. 만약 또 나타나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비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속죄야. 20년 동안 못했던 속죄. 아드님께요? 그래. 재민이에게 그리고 재민이 가족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오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유나가 벽에 부딪히던 모습, 다연이가 구석에서 떨던 모습,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순수한 목소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재민이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재민아, 아빠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로서, 진짜 가족으로서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20년 전의 잘못이 너무 커서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서 안색도 돌아오고 기침도 줄었습니다. 다연이도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주 두세 번은 그 건물 근처를 지나갔어요. 그저 창문에 불이 켜진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재민이 피아노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민이 아버님, 다연이가 오늘 첫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아이에게 재능이 있어요. 아버지를 닮았나 봅니다. 선생님의 말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손가락 모양도 좋고 음감도 뛰어나요. 조금만 가르치면 금방 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피아노 매장으로 갔습니다. 제일 좋은 디지털 피아노로 주세요. 아이가 연습할 수 있는 걸로요. 직원이 여러 모델을 보여줬어요. 저는 가장 좋은 제품을 골랐습니다. 배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익명으로 보내주세요. 이 주소로요. 저는 203호 주소를 적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박다연. 그리고 카드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다연이에게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건물 앞에 있었습니다. 배송 기사가 피아노를 옮기고 있었어요. 203호 문이 열리고 유나와 다연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유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선물이 왔습니다. 박다연 양 앞으로요. 배송 기사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다연이가 카드를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나한테 피아노가 왔어. 누가 보낸 거지?
유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숨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주님, 혹시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죽이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한참 후 배송기사가 피아노를 설치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재민이가 녹음했던 피아노 연주였어요. 20년 전 재민이가 음대 졸업 연주회에서 친 곡이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몰래 녹음해 두셨던 겁니다. 쇼팽 녹턴, 재민이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재민이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왜 내 음악을 들어주지 않아? 재민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어요. 학교 발표회가 있었는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가. 그렇게 말했죠. 사실은 바쁜 게 아니었어요. 가기 싫었던 겁니다. 재민이가 음악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재민이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재민아. 제가 불렀지만 재민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민이는 저를 피했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자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거리였어요. 제가 쌓아 올린 벽이었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이제라도 내 음악을 들어주마. 다연이를 통해서라도. 다음 날 피아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다연이 수업료 외에 교재비나 다른 비용은 제가 다 대겠습니다. 아이 엄마한테는 전부 장학금이라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민이 아버님, 언제쯤 손녀분께 정체를 밝히실 겁니까?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할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요.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돈으로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익명의 후원자로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20년 동안 아들을 외면했던 제가 무슨 얼굴로 손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윤아 씨 보호자이십니까? 아니, 저는 후원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고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대로 치료를 계속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저는 203호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창문으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툰 연주였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다연이가 치는 소리였어요. 저는 건물 아래에 서서 한참을 들었습니다. 재민이가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도 이랬을까요? 서툴지만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제가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창문이 열리고 다연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여기 봐. 별이 떴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재민아, 저 별이 너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다연이를 잘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별은 대답 없이 반짝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관리인을 통해 전달된 거였어요. 봉투에는 건물주님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건물주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도 월세도 심지어 빚까지 대신 갚아주시고 다연이에게 피아노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저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다연이가 매일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할아버지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니까요. 언젠가 꼭 직접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아 드림.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 저는 진짜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불리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플 줄 몰랐어요. 편지를 접어넣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유나와 다연이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를요. 모든 게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건강도 좋아지고 다연이는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오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무슨 신문? 저는 현관으로 나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사회면 한쪽에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건물주, 특정 세입자에게만 특혜? 수천만 원 지원 논란.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주가 특정 세입자에게만 월세를 면제하고 수천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는 203호 세입자에게만 병원비, 사채 변제, 심지어 피아노까지 선물했다고 한다. 다른 세입자들은 이러한 특혜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저는 신문을 내던졌습니다. 누가 이런 기사를 쓴 거죠? 누가 언론에 제보한 겁니까? 전화기를 들고 오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알아봐. 누가 기자한테 말한 건지. 이미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리인이나 다른 세입자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로 가야 했어요. 유나와 다연이가 이 기사를 봤을까요? 혹시 상처받진 않았을까요? 차를 몰며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1층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신문을 들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203호 세입자래. 건물주랑 무슨 관계인지 몰라도 정말 좋겠네. 그러게. 우리도 월세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사람들을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203호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유나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다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도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기사 봤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전화가 계속 왔어요. 아는 사람들한테서요. 기사 내용을 물어보고 건물주님과 무슨 관계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건물주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때문에 건물주님께서 곤란해지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연이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수군거렸대요. 선생님도 이상하게 보신다고. 다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때문에 나쁜 사람 됐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아니란다. 절대 그렇지 않아. 제가 다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할아버. 아니, 아저씨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왜요? 왜 저희만 도와주세요? 다연이가 물었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너희가 내 가족이니까. 너희 아빠가 내 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거야. 특히 너처럼 착한 아이는 더욱.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다연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 피아노 진짜 열심히 배울게요. 그때 유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유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네. 뭐라고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유나는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후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익명 후원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서 병원 측에서도 곤란하다고.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병원비 후원까지 문제가 된 겁니까? 제가 병원에 얘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저희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다시 안 좋아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유나가 가슴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유나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다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유나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유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당장 병원 가야 합니다. 저는 유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연아, 엄마 가방 챙겨. 다연이가 황급히 가방을 들고 왔어요. 저는 유나를 부축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뒷자리에서 다연이가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유나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보호자이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박진호. 제 이름을요. 다연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죽는 거 아니죠?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을 거야. 저는 다연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유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죠? 다연이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유나를 지켜주십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좀 위중합니다. 심막에 다시 염증이 생겨서 심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하면 안 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입원 수속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어요. 저는 원무과로 가서 입원비를 냈습니다. 다연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볼 수 있어요? 곧 볼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병실로 유나가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좀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다연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다연아, 괜찮아.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을인지.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기사 때문에 유나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게 병을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다 제 탓이었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제가 숨어서만 도와주려 해서. 오비서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사장님, 기사 쓴 기자를 찾았습니다. 누구야? 관리인 김 씨가 제보했습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김 씨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흘리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빚을 갚아준 게 불만이었나 보죠. 복수하려고 언론에 흘린 겁니다. 오비서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자식들 찾아가자.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며느님과 손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오비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기자한테는 정정보도 요청해. 그리고 그 사채업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알겠습니다. 오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연이는 엄마 곁에서 조는 듯 앉아 있었어요. 유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의료기기의 삐삐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다연이를 바라봤습니다. 11살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제가 20년 전 아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재민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재민아, 미안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 가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없었어요. 제 손으로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연이를 깨워 보호자 대기실에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좀 자렴. 할아버지가 엄마 옆에 있을 테니까. 싫어요. 저도 엄마 옆에 있을래요. 다연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럼 소파에서 자자. 침대는 불편할 거야. 다연이를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피곤했겠죠? 저는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수척하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유나 씨, 제가 재민이 아버지입니다. 잠든 유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재민이를 쫓아낸 못난 아버지예요.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유나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고요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별 하나. 재민아, 내가 보고 있니? 저는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이제 제대로 할게. 유나와 다연이를 지켜줄게. 약속한다. 별은 여전히 반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나아질까요? 유나는 괜찮아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켜주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상태는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다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병원에 와서 유나를 지켰습니다. 저녁에는 다연이를 데리러 가서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가 깨어났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이미 떼어낸 상태였어요. 건물주님, 유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깨어나셨군요. 제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왜 여기? 쓰러지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연이는요? 학교 갔어요. 저녁에 데리고 올게요. 건물주님,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유나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박재민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20년 전에 재민이를 집에서 쫓아낸 사람이 접니다. 제 잘못으로 재민이가 고생했고 당신과 다연이도 힘들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나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건물주님이 시아버님이시라는. 네, 제가 다연이의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20년 동안 아들을 외면했고 재민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옆에 없었습니다.
손녀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뭐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한참 후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저 언젠가는 인정받고 싶다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끝까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재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운 적이 없었습니다. 유나도 울고 있었어요.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슬픔과 후회가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연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엄마. 아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유나가 팔을 벌렸어요. 다연아, 이리 와. 다연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유나가 다연이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다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정말이에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저분이 내 친할아버지셔. 유나가 다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다연이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다연아,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해. 다연이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저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 거 어떻게 알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느낌이 왔어요.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분은 가족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다연이를 꽉 안았어요. 손녀를 처음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다연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며칠 후 유나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유나와 다연이를 제 집으로 모셨어요. 더 이상 그 작은 방에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집에서 함께 삽시다. 유나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연이가 엄마, 할아버지랑 같이 살자 라고 하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집은 큰 집이었어요. 방도 많았고 정원도 있었습니다. 다연이는 집을 구경하며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피아노도 있어요. 다연이가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건 내 아빠 피아노야. 제가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어렸을 때 치던 거란다. 다연이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서툰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음이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재민이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다연이가 손목시계를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12시 10분에 멈춰 있는 시계였어요. 아빠가 고쳐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고쳐졌어요. 저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뒷면을 열어봤어요. 배터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잠깐만. 저는 서재로 가서 새 배터리를 가져왔습니다. 시계에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맞췄습니다. 다연아, 이리 와봐. 제가 다연이를 불렀습니다. 다연이가 다가왔어요. 저는 시계를 다연이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움직여요. 다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약속 지켰어요.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아빠가 약속을 지켰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친 거지만 다연이에게는 아빠가 고쳐준 것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유나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유나는 저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가족 식사였습니다. 다연이는 이것저것 말을 많이 했어요. 학교 얘기,
친구 얘기, 피아노 선생님 얘기까지. 저는 그 모든 얘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유나도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식사 후 다연이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열심히 쳤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들었습니다. 유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남편이 보고 있을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저 하늘 어디선가. 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재민아, 아빠가 이제 제대로 할게. 내 가족을 지켜줄게.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다연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 쳤어요? 아주 잘했어. 내 아빠만큼이나 재능이 있구나. 제가 칭찬했습니다. 다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할아버지, 저 커서 피아니스트 될래요. 아빠처럼요. 그래,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내 꿈을 꼭 이루렴.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이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재민아, 아빠가 늦었지? 20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이제 내 가족을 제대로 지켜줄 거야. 약속한다. 사진 속 재민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재민아. 정말 사랑한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다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도 웃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유나와 다연이와 함께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연이 손목의 시계. 12시 10분에 멈춰 있던 그 시계가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똑똑.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없는 시간이지만 재민이가 남긴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재민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유나와 다연이도 함께였어요. 묘비에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박재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재민아, 아빠 왔다. 늦었지만 왔어.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 아빠가 이제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다연이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찾았어. 정말 좋은 분이야. 아빠가 사랑했던 그 할아버지 맞지? 아이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나랑 이제 같이 살아. 아빠도 기뻐하지?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유나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 셋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다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단다. 그럼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럼 매일 보고 계실 거야. 저 구름 뒤에서 별들 사이에서. 제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다연이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이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일 줄여.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알겠습니다, 사장님. 좋은 결정이십니다. 오비서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유나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연이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들어봐요. 다연이가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곡이라고 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쳤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들었어요. 잘하는구나. 할아버지가 박수 쳐줄게. 곡이 끝나자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다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 셋이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다연이가 학교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제 피아노 실력이 많이 늘었대요. 그래, 우리 다연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제가 칭찬했습니다. 다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고마워할 건 나야. 다시 가족이 생겨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재민이가 남긴 소중한 가족들이잖아.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다연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어렸을 때 얘기해줘요. 그래, 듣고 싶구나. 저는 재민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피아노를 쳤을 때, 첫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을 때, 음대에 합격했을 때, 그동안 외면했던 순간들을 이제야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멋있었구나. 다연이가 감탄했습니다. 응, 내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꿈을 포기하지 않았거든.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아빠를 쫓아냈어요? 다연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단다. 아빠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게 할아버지의 가장 큰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있잖아요. 다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할아버지가 잘할게. 저는 다연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연이를 재우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재민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못난 아들입니다. 하지만 제 꿈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민아, 너는 못난 아들이 아니야. 멋진 아들이었어. 아빠가 그걸 이제야 알았어. 늦어서 미안하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재민아, 그게 너니? 저는 별을 향해 물었습니다. 별은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아빠가 유나와 다연이 잘 지켜줄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이잖아. 걱정하지 마. 별은 계속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좋은 아침이야, 재민아.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이가 깨어난 모양이에요.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일어났어. 저는 대답하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연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에는 그 시계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시계. 할아버지, 오늘 뭐 할 거예요? 다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랑 공원 갈까? 날씨도 좋은데. 좋아요. 다연이가 환호했습니다. 유나도 부엌에서 나왔어요. 아버님, 아침 준비했어요. 고마워, 유나야.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공원에 갔습니다. 봄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다연이는 꽃 구경을 하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꽃 진짜 예쁘다. 그래, 예쁘구나. 사진 찍어줄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연이 사진을 찍었어요. 웃고 있는 다연이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유나가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행복하세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도 저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유나가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다연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여기 봐요. 나비가 있어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노란 나비가 꽃 위를 날고 있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우리는 나비를 바라봤습니다. 나비는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녔어요. 자유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재민이가 저 나비처럼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재민이 생각이 나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가 아니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자유로울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행복해할 겁니다. 공원을 나서며 다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매일 나오자. 할아버지가 시간 많아. 정말요? 와. 다연이가 좋아하며 뛰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게는 시간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밝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잘하고 있지?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답인 것 같았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연이는 곧바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들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재민이가 치던 그 피아노에서 이제는 다연이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고마워. 저는 차를 받아 마셨어요. 따뜻한 차였습니다.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69년을 살아서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다연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소중한 순간들을요.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다연이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할아버지가 다연이한테 요리 가르쳐 줄까? 할아버지 요리 솜씨 좋거든. 정말요? 좋아요. 다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유나도 웃었어요. 아버님이 요리를 하시다니 몰랐어요. 젊었을 때 많이 했었지.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재민이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재민아,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유나와 다연이와 함께 공원에 갔다 왔어. 다연이가 정말 행복해했어.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너도 기뻐하지? 내 가족이 행복하니까. 아빠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게. 약속한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저 달처럼 밝게 살아갈게. 유나와 다연이를 비춰주는 빛이 될게. 달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다연이 손목시계처럼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민이 없지만 재민이의 사랑으로 채워진 삶이요. 감사합니다, 재민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남겨줘서 아빠가 잘 돌볼게. 사진을 다시 넣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연이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연이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직 안 자니? 조금 있다 잘 거예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이제 자려고. 잘 자렴. 할아버지도 잘 자요.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방을 나와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어요. 가족과 함께한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내일도 이런 하루가 이어질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고맙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재민이에게, 저를 용서해준 유나에게,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준 다현이에게,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69년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가족과 함께한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재민이의 사랑과 함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